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저는 해커스 공무원학원에서 공무원 사회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하종화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일단 그 7월 11일 날 우리 공무원 사회 그 국가직 시험 보느라고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어쨌든 뭐 시험은 친고고 이미 지나간 거고, 그리고 우리 뭐 일단 합격권에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다시 또 재도전을 해야 되는 분들, 어쨌든 우리가 기출 문제는 다시 확인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 자신들의 어떤 약점을 보완하고 다시 또 재정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우리 공무원 사회 시험, 자 일단 반응은 좀 어렵다라는 말씀들이 많으셨거든요. 근데 문제를 여러분들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 기본에 충실한 그런 공부를 하셨던 분들이면 충분히 100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다만 이제 다른 과목이 지난 그 지방직 서울시 시험보다 좀 문제가 난이도가 좀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우리 사회 과목 같은 경우는 제일 마지막에 푸는 수험생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시간적인 그런 압박감 때문에 문제가 좀 어렵게 느껴졌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사회문화 같은 경우는 좀 지문이 그 제시문 자체가 많이 길어가지고, 그래서 시간이 부족한 데다가 그런 어떤 제시문이 긴 걸 보면 여러분들 심리적으로 많이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뭐 지금 이제 시험은 이제 끝났으니까 다시 이제 한번 우리 문제가 어떻게 나왔었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또 접근을 하면 좋겠고, 그리고 또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제 우리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에게는 어떤 방향으로 공부를 했으면 좋겠는지 그런 어떤 방향 제시 차원에서 여러분들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우리 난이도, 전체적인 난이도라고 하는 것은 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긴 한데, 기본적으로 단언컨대 좀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지문들이 좀 있었습니다. 특히 정치와 법과 정치 파트 관련해서는요, 부속 법령들이 좀 나왔어요. 특히 이제 지방자치법이라는 좀 생소한 부분이 나왔었는데,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공무원 시험의 특징이 뭐냐면 그런 세세한 법령을 다 알고 있는 나를 묻는 게 아니라요,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있느냐, 여기에서 여러분들 정답과 우리 오답이 판가름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문 자체가 여러분들 좀 낯선 지문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럼 우리가 모든 그 헌법시험도 아닌데 그 헌법과 관련되는 어떤 부속 법령을 모두 찾아서 공부할 수는 없거든요. 다만 헌법 조문만큼은 정확하게 꼼꼼하게 보시고, 그리고 어떤 기본적인 개념만을 충분히 숙지를 하셨다면 그 문제를 푸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지방자치법과 관련되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 여러분들 뭐 공직선거법이라든지 그리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과 관련되는 내용이 나왔지만, 그러나 이제 공직선거법이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은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기본서 교재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접근하실 필요는 없었던 그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사회문화도 문제 자체는 상당히 쉬웠지만 아까 모두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시문 자체가 좀 길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시간적인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경제 5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복잡한 계산 문제라든지 그런 것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기출에 나왔던 기본적인 내용들 그대로 이제 나왔던 거니까 뭐 그렇게 경제가 어렵지 않으니까 전체적인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시험의 하나의 특징을 여러분들 살펴보면 우리 그 6월달에 있었던 지방직 서울시 시험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법과 정치하고 그 정치와 법이 있죠. 그 정치와 법 파트는 교묘하게 여러분들 중복되는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지방직 문제랑 이번 국가직 문제, 그러면 이제 정치와 법 파트의 어떤 논점이 20개가 되는 거잖아요. 각각 10문제씩이니까. 그래서 교묘하게 어쨌든 뭐 중복되는 게 없던 그런 문제였고요. 다음에 이제 사회문화 같은 경우는 우리 지방직 서울시에서 나왔던 주제가 3문제, 즉 5문제 중에 3문제가 겹쳤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죠. 그래서 자료 수집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개인과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우리 계층표 분석 문제. 하나 이번 계층표 분석 문제는 지난번 지방직에서는 주어진 표를 보고 우리가 분석하는 문제였다면, 우리가 이번에는 제시문을 보고 우리가 표를 완성하는 문제, 그리고 좀 더 간단한 그런 문제였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경제 파트도 여러분들 뭐 중복되는 거라고는 하나 인플레이션 관련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그래서 그 지난번 했을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는 좀 논점들이 몇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 유리한
주체, 불리한 주체 그런 것들 좀 정리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이번에도 아주 수월하게 그렇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이번 시험 문제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이 해설, 기출 해설을 들으신 분들, 물론 이제 합격권에 계셔서 기분 좋게 이제 듣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또 새로운 시험을 또 준비해야 돼서 지금 당장은 아니래도 추후에 보는 분들도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 공부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게 좀 더 유익한 해설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기본적인 뭐 문제풀이뿐만 아니라 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좀 다른 이론 설명도 좀 하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시면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네요. 자, 우리 이번 2020 교육 과정에서 자, 여러분들 그 이스턴 정책 결정 모형이 있죠. 그래서 뭐 투입이니 산출이니 환륜이 뭐 그런 것과 관련돼서 예전에는 이런 파트가 그냥 뭐 일종의 그 교과서에서 우리 고등학생들 교과서에서 보면 뭐 약간 좀 언저리에 그냥 살짝 걸쳤었는데, 자, 2020년 교육 과정에서는요 이게 하나의 독립된 챕터로서 여러분들 정치 참여 방법과 더불어 가지고 그래서 좀 중요하게 부각된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던 그런 문제였고요. 그리고 우리 그동안 기출 문제도 꽤 있던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정치 과정은 사회의 다양한 요구가 표출되는, 자, 사회의 다양한 요구가 표출되는 게 가고요. 정책 결정 기구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나, 그리고 산출된 정책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재투입되는 환류 과정을 의미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이스턴의 정책 결정 모형과 관련해서 정책 결정 기구가 있었습니다. 정책 결정 기구. 자, 그래서 자, 그리고 정치의 주체. 이렇게 여러분들 구분하시고요. 그래서 정치 주체가 말 그대로 자신들의 어떤 요구를 막 주장을 할 겁니다. 그걸 우리가 투입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정책 결정 기구, 즉 우리 국가 기관에서 우리 정치의 주체에 대해서 우리 집행하고 하다라는 그걸 우리가 산출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투입과 산출의 과정을 거쳐서 이런 평가 과정을 우리가 환류다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어떤 모형은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 정책결정기구 하면 국가기관이라고 해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특히 정치 주체와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그동안 수능에서 상당히 많이 나왔던 게 정당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민, 기업, 정당, 이익단체, 시민단체 모두 정책 결정기구, 즉 국가기관이 아니라 정치의 주체다라는 것. 그러면 그네들의 활동은 다 어디로 들어가면 돼요? 투입이나 환류 등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고, 반면에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그런 어떤 정책 결정이라든지 집행 같은 경우는 산출로 들어가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1번 보시면 정부가 국회에 자, 법률안을 제출하는 것은 가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일단 가가 뭔지 보시면 가는 자 투입이죠. 가는 투입이고요. 그 다음에 정책 결정 기구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나는 산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정부는 여러분들 정책 결정 기구죠. 그래서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한다. 그래서 이건 정책을 뭐 수립한다, 뭐 제안한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니까 요거는 나에 해당한다. 이렇게 가야 되겠고요. 2번 정당이 공직선거에 후보자를 공천하는 것. 그렇죠. 정당은 정치의 주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는 투입에 해당한다. 이렇게 가야 되겠고요. 다음에 3번 가가 나에 잘 반영될수록 시민들의 정치적 효능감이 높아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공교롭게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이 시험 날 제가 고등학생들 수업을 좀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우리 한 학생이 정치적 효능감을 우리 고등학생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정치적 효능감이라는 것은 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본인의 어떤 정치 참여라든지 정치 뭐 주장 그런 것들이 잘 반영될수록 자, 우리 반영된다고 느껴지는 만족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단 투입이 활발하게 나타난다는 것은요, 거기에 대한 자신의 어떤 정치적 기대, 정치적 요구가 우리 어떤 정책 결정에 잘 반영된다는 거죠. 그래서 투입이 활발할수록 정치적 효능감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 4번 보시면 자, 향령 정치 문화가 지배적인 사회에서는 나보다 가가 활성화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게 여러분 좀 애매한 부분입니다. 자, 제가 우리 시험 치고 난 다음에 시험지가 공개됐을 때 여러분들한테 그 문제를 보고 4번 지문이 들어왔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게 자,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우리
자, 기존에 공부하셨던 분들 향리형, 신민형, 참여형 해가지고 여러분 정치 성향에 따른 정치 정향에 따른 어떤 그런 분류를 갖다가 공부를 해서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새롭게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게 뭐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 이게 고등학교 과정에서 여러분들 기존에 있던 것이 2020년 교육 과정에 어떤 교과서에서는 없어지고 사라지고 어떤 곳에서는 다시 뭐 조그만하게 서술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현역 고등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너네들 이 학령, 신민형이라는 거 배웠니라 했더니 자기들은 교과서에도 없고 안 배웠대요. 근데 자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여러분들, 그래서 일단 공무원 시험이 일단 고등학교 수능이나 그런 것처럼 엄격하게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지킨다 그렇게 보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기존에 새롭게 이제 시작하는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기존에 공부하셨던 분들은 이전에 우리가 봤던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완전히 삭제된 그런 제도적인 것, 뭐 부동산 법이라든지 아니면 소비자법, 뭐 소비자 관련되는 거 그런 것들은 아니래도 이런 것들은 한번 좀 살펴볼 필요는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 우리 기본적으로 향리형, 그리고 신민형, 그리고 참여형 이렇게 썼죠. 그래서 우리 정치 정향에 따른 분류에 따르면요, 정치 체계에 대한 인식, 그 다음에 투입, 뭐 산출, 그 다음에 뭐 정치적 자아 뭐 이런 게 있다라고 했을 때, 자 일단 향령은 여러분들 다 여기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반응을 하고요, 참여형은 다 적극적으로 반응한다. 반면에 신민형만 구분 좀 잘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신민형은 정치 체계에 대한 인식과 산출에 대한 반응은 적극적으로 하겠지만, 투입이나 정치적 자아 거기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다 이렇게 봤었거든요. 근데 일단 여기서는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 보시면 자 향령이라는 것은 전통적 사회, 그 다음 신민형 같은 경우는 권위주의 사회, 참여형 같은 경우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주로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공부했을 때 산출 같은 게, 자 산출이 중시되는 것은요 우리 권위주의 그리고 전통적 사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향리형, 신민형이 주로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투입과 한류가 활발하게 나타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 오늘날 같은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활발하게 나타난다. 그러면 보세요, 향리형 정치 문화가 지배적인 사회에서는 나보다 가가 활성화된다, 그게 아니라 나가 활성화된다, 그렇게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 정답은요 3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볼까요? 자 2번 헌법상의 국가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헌법상의 국가기관과 관련해서는 자 우리 헌법 조문 좀 잘 확인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그 헌법상의 국가기관, 요즘 이런 패턴 문제가 상당히 많이 수능 모의고사라든지 공무원 시험에서 잘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주어진 제시문에서 여러분들 뭐를 의미하는지 우리를 파악을 해야 되겠죠. 자 A 보시면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는, 자 심의기관이라고 했으면 뭐 우리 아는 심의기관이라고는 하나밖에 없죠. 그리고 행정부 내부에 우리 최고 심의기관, 자 여기 심의기관까지 끊어지는 게 아니라 심의기관의 의장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부 최고의 심의기관이라는 것은 의결기관과 다르게 구속력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들 국무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결정한 걸 하더라도요, 대통령이 다른 결정을 내리더라도 무방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이제 국회라든지 이런 의결기관은요, 거기에서 나왔던 어떤 법적 효력이 그대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야 되는 의무가 발생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A 요거는 국무회의고요. 근데 국무회의에서 여러분들 의장이라 했으니까 국무회의 의장은 자 누구다? 대통령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헌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국무회의 의장, 대통령, 부의장은 국무총리, 그리고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들 그 헌법시험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국무회의의 구성원은 최대 몇 명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의장 1명, 부의장 1명, 우리 국무위원들은 15인 이상 30인 이하이기 때문에 최대 32명, 최소 17명까지 됩니다. 자 이렇게까지 뭐 세부적인 건 아니래도 그래도 여러분들 제가 늘 강조드리는 건 헌법 조문입니다. 헌법 조문에서는 자 의장 1명, 부의장 1명, 그리고 국무위원은 15인 이상 30인 이하, 그렇게 해서 국무회의가 구성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물론 이제 국무회의 같은 경우는 정부 조직법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우리 뭐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국무위원의 숫자는요. 그렇지만 우리 헌법에서는 분명히 의장은 대통령, 부의장은 국무총리라고 명시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B 여러분 보시면 국가의 세입 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 검사,
그 다음에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담당한다. 자, 여러분들 회계감사는 우리 감사원의 역할이 맞아요. 그리고 그 직무감찰 역시 감사원의 역할이 맞습니다. 권한이 맞는데, 근데 직무감찰은 조심하셔야 된다 했죠. 그래서 그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우리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독립기관에 있어서는 직무감찰은 제외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자칫하다가는 다른 어떤 행정부를 견제하는 기관에 대한 어떤 압박, 압력 이런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국회 공무원들이라든지 법원 공무원, 중앙선관위 공무원 같은 이런 독립기관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직무 감찰을 할 수 없고요. 그 자체 내에서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게 여러분 정리하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 B 역시 감사.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A하고 B를 찾는 거는 정말 뭐 여러분들 다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1번 볼게요. A는 국무총리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통령을 국무총리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합니까? 아니죠. 대통령은 국민의 우리 직접 선거에 의해서 당선이 되는 거고요. 자, 우리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 다음에 여러분들 국무위원이라고 하십시오. 그래서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에 대한 임명 제청권도 있고요. 그리고 해임 건의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1번 X. 자, 2번 보세요. A는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 그렇죠. 그리고 임기는 5년이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공직자 그 선거 임기가 4년은 아니에요. 그래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5년 단임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3번 B는 권한쟁의 심판을 담당한다. 자, 우리 권한쟁의라는 게 뭡니까? 권한쟁의 심판이라는 것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즉 국가기관 간, 지방자치단체 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의 존부와 범위에 관해서 다툼이 있을 때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그러한 존부와 범위에 대해서 판단을 해주는 게 그게 바로 권한쟁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권한쟁의 심판하면 뭐 강남구라든지 강남구랑 서초구가 붙는다. 아니면 뭐 국회의장이랑 국회의원이 뭐 표결권이라든지 그런 걸 가지고 또 권한쟁의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게 나왔을 때 여러분 권한쟁의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 어쨌든 권한쟁의를 담당하는 기관은 헌법재판소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보세요. B는 사법부 소속의 독립성을 갖는 헌법기관이다. 자, 여러분들 우리 요 감사원이라는 거는 좀 특이해요. 그래서 감사원을 일단 여러분들 감사원장하고 감사위원으로 여러분들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지방직에서 무슨 시험 뭐 나왔습니까? 감사위원에 대해서 인사청문회 대상 아닌 거 그거 우리 6월달 지방직에서 나왔었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감사원장 같은 경우는 우리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을 하지만 감사위원은요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그냥 대통령이 임명하면 되고 뭐 인사청문회 대상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 이 감사원은 우리 현재 직제상은 조직상은 대통령 직속의 기관입니다. 그러나 대통령 직속의 기관이지만 그걸 여러분들 우리 감사원이라는 것은 행정부 내부의 하나의 어떤 통제 기관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간섭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직무상으로는 독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고등학생들 그 학교 내신 시험이라든지 그 수능 모의고사에서 이런 게 좀 자주 나왔어요. 그래서 이 편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대통령, 여기 국무총리 돼 있고, 요 각부 장관들 있죠. 그래서 여기 뭐 재경부부터 시작을 해서 쭉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여기 이렇게 있는 거 있죠. 요거 이렇게 돼 있다. 요게 바로 감사원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직속이긴 하지만 직무상으로는 독립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감사원이라는 것은 사법부 소속이 아니라 행정부 소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4번 보시면 B는 사법부가 아니라 행정부 소속의 독립성을 갖는 헌법기관이다. 이렇게 가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2번 문제 정답은요 2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2번 문제에 그 관련해서 국가기관, 요거는 뭐 이 문제도 나왔지만 우리 다음 또 시험 대비하시는 분들은 각각의 국가기관의 특징들, 그 다음에 어떤 뭐 구성 같은 그런 것들을 좀 잘 비교 정리를 해주시고요. 특히 여러분들 헌법 전문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 그 국가기관들 있죠. 국회, 행정부, 법원, 요 헌법 조문들은 좀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3번 보세요. 자, 현행법상
자,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지방자치 참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대강의 내용은 아는데 이것 자체를 여러분들 쭉 보면 제가 이제 해설지를 제공을 해드렸지만 이게 다 지방자치법률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총평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다시피 자, 이런 지방자치법령 이걸 하나하나 우리가 자세하게 볼 수는 없어요. 물론 이제 또 공부가 되셨다, 뭐 그 여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법문을 갖다가 이해 차원에서 읽어보는 건 좋겠지만 이런 부속법령 하나하나 어디에서 나올 줄 알고 다 보겠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아는 기본적인 그 개념만 충실히 하신다면 뭐 내용은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자, 1번 보세요.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 의원을 소환할 수 있다. 이건 뭐 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주민 소환 제도를 인정하고 있는데요. 주민 소환의 대상이 되는 것은요, 광역 기초 자치단체장, 광역 기초 의회 의원입니다. 그렇지만 비례대표 의원 같은 경우는 주민 소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라고 우리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 맞는 지문입니다. 2번 보시면 자, 19세 이상의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한다고 인정된다면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지방자치 제도, 자, 우리 지방자치제도가 2020년 교육과정에 기존에 있던 것들을 좀 종합하고 그리고 또 새롭게 추가해서 이제 새로운 어떤 챕터로 들어온 내용이거든요. 이게 유일하게 여러분들, 자, 우리 그 지방직에서 한번 나오고 다시 또 나왔던 그 주제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지방자치단체 이 파트가 중요하다고 그렇게 볼 수는 있겠는데,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주민들에 대해서 감사 청구권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요, 자, 여기 보시면 19세 이상 주민이 자, 일단 일정 수 이상, 뭐 혼자서 여러분 감사 청구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물론 이제 그 지방자치단체의 크기에 따라서 우리 그 연서의 요건은 다르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 다수의 우리 지역 주민들이 청구를 합니다. 주민감사 청구를 하고요. 근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는요, 이제 주민 소송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제도, 그게 바로 주민감사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순간 야, 지난번에 우리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는 만 18세 이상이니까 이거 역시 주민감사 청구, 이것도 만 18세 이상 아냐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답으로 하실 수도 있겠는데, 자, 여러분들 우리 선거만 여러분들 만 18세 이상입니다. 아직 여전히 우리 성년에 도달하는 나이는요 만 19세 이상이고요. 그리고 이런 주민감사 청구라든지 각종 우리 뭐 주민소송 이런 것들은 만 19세 이상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선거만 여러분들, 자, 선거라면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선거, 요 선거의 경우만 만 18세 이상이고요. 일대 그 외국인이나 재외국민도 마찬가지예요. 만 18세 이상이고 대신 뭐 재외국민이나 외국인 같은 경우는 뭐 등록부 같은데 기재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는 만 19세 이상 맞습니다. 19세 이상. 그래서 이거는 맞는 거고요. 3번 국민인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에 실시하는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그렇죠? 우리 지방선거권이 인정되는 거고요. 4번 보세요. 주민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 법령, 그 다음에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된다면 그 의결 사항에 대해서 제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게 여러분들 헌법 시험에서는 이게 또 중요하게 다뤄지는 거거든요. 우리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즉 제의 요구권과 관련해서는 이러한 요건이 없습니다. 이러한 요건이. 그렇지만 지방의회에서 우리 조례를 지방의회에서 의결을 하고요, 지방자치단체장이 공포를 하거나 그리고 거부 역시 제의 요구를 할 수가 있거든요. 다만 지방의회에서 체결된 조례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의 요구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요건들이 있어야 됩니다. 즉 월권, 너네 권한을 넘어섰거나 아니면 법령에 위반되거나 그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될 때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또 얘들이 재의결을 해오잖아요. 우리 법률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무조건 공포를 해야 되지만 지방의회에서의 그 재의결을 해버리면, 근데 그게 또 법령에 위반된다고 한다면 그때는 우리 행정법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다. 지방의회하고 지방자치단체 간에 우리 소송으로 그걸 갖다가 다툴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 깊이 모르더라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지방의회에서 여러분들 이거 공포해 주세요라고 조례를 갖다가 의결을 했는데 그걸 여러분 주민이 거부권 제의 요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주민은이라는 그 말 자체가 틀렸어요. 그래서 제의 요구권은 지방자치
단체장에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3번 문제 정답은요,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까요? 4번. 국회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자, 우리 헌법의 중요성, 여기 있는 문제들 다 헌법으로 그냥 도배를 해버렸죠. 그래서 헌법 전문들 좀 틈틈이 보셨던 분들이면 잘 금방 쉽게 풀실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1번은요. 자, 똑같습니다. 헌법 지문하고. 그래서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근데 자, 여기서 보세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자, 여러분들,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대로 그 의결 정족수 적용하면 되고요. 그런 게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 일반 의결 정족수라 해서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법률안을 의결할 때 일반 의결 정족수, 그리고 예산안 통과시킬 때도 역시 일반 의결 정족수. 그래서 별도의 헌법이나 법률에 규정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대로 여러분들 일반 의결 정족수 적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일반 의결 정족수 틀린 여기 있네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이렇게 가야 되겠고, 2번 국회는 국가기관 구성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장 임명권. 자, 여러분들 국회가 어떻게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합니까? 국회는 헌법재판소장의 임명 동의권만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국대대 헌감 그랬습니다. 그래서 국회 동의권은요, 국무총리, 그다음에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에 대해서 임명 동의권이 있고요. 임명권은 대통령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 틀렸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선출권을 가진다. 자, 여러분들 이게 헌법재판관하고 중앙선관위위원하고 여러분들 둘 다 구인이라는 것은 똑같아요. 그리고 333 추천은 똑같습니다. 다만 차이는 여러분들, 자, 일단 이 헌법재판관 이 9명 중에서 헌재 소장을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임명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이 9명 중에서 호선이라는 것은 서로 모여가지고 위원들끼리 서로 투표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관례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요, 대법관하고 계시는 한 분이 있거든요. 그분이 보통 중앙선관위위원으로 추천이 돼요. 그분이 주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는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 이거는 위원장은 호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위원장은 호선이다. 자, 그 다음에 좀 심화적인 내용인데 헌법 조문을 자세히 보면, 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9분 중에서요, 대통령이 지명하는 3분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만, 즉 3일에 대해서만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임명. 그렇지만 우리 헌법재판소 재판관은요, 9분 모두를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래서 9인 모두를 대통령이 임명한다라는 점에서 차이점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구분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2번 문제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선출권을 가지는 게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호선된다.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래서 2번 X. 3번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세비목을 설치할 수 있다. 자, 이건 아니죠. 자, 여러분들 우리 예산과 관련해서는 국회는요, 소극적 수정권만 가집니다. 자,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자, 정부 예산이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예산을 갖다 자기 마음대로 증액을 한다라고 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그러면 자기 지역구와 관련되는 그런 예산에 있어서는요, 막 선심성 예산 막 퍼주기를 할 겁니다. 왜요? 그렇게 하지 자신의 어떤 치적 같은 거를 갖다가 알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또 우리 재선, 삼선 그런 기회를 노릴 때 내가 이렇게 예산을 많이 땄다. 그렇게 되면요, 막무가내식으로 여러분들 예산이 막 그렇게 증액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자, 일단 기본적으로 국회에서는요, 자, 우리 빨간 펜 들고 예산을 어떻게 한다고요? 삭감하거나 폐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 정부의 동의를 얻는다면요,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헌법 조문에는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번도 틀렸고요. 다음 4번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 사안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다. 여기 보면 국정감사, 국정조사. 자, 이에 필요한 서류 제출, 증인의 출석, 정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자, 우리나라는 특이하게도 국정감사, 국정조사 모두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알다시피 국정감사는요, 우리 건국 헌법 때부터 있다가 유신헌법 때 우리 삭제되고 폐지되었다가
9차 우리 현행어법 때 다시 부활을 했고요. 그리고 국정조사는 8차 기현 때 도입되고 난 다음에 9차 때도 그대로 개성을 해가지고 현재 국정감사, 국정조사는요 모두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 차이 좀 구분 좀 하세요. 그래서 국정감사라는 것은 여러분들 정기적으로 합니다. 정기적으로. 그래서 우리 일반 국정 전반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국정감사고요. 국정조사는 여러분들 우리 최순실 사건 뭐 기억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특정 사안에 대해서 국회 제적 4분의 1 이상이 요구에 의하면 요구가 있으면 국정조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4번 문제에서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국정감사나 조사할 때 보면 막 자료 제출 그런 거 요구하기도 하고요. 또 증인 출석하고 막 증인한테 막 질문도 하고 했던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뭐 이 문제도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4번 문제 정답은요.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볼까요? 자, 5번 문제는 여러분들 보시면 고대 아테네 민주정치, 근대 민주정치, 현대 민주정치 중 하나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즉 민주주의 발전과 관련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교롭게 여러분들 이 PPT 작업을 할 때 보니까 여기 기존에 제가 가지고 있던 PPT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똑같은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문만 좀 다르게 출제가 됐더라고요. 자, 일단 한번 볼까요? 모든 구성원의 정치 참여가 보장되는가? 예, 라고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 기본적으로 고대, 근대, 현대 관련해서 정치 참여 범위 관련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자, 고대는요 성년 남자만. 자, 근대는요 성년 남자 중 돈 많은 애들이죠. 그래서 부르주아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모든 국민 이렇게. 자, 그래서 모든 구성원의 정치 참여가 보장되는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말장난 같지만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는 모든 시민이 정치에 참여했다. 이거는 맞는 말이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시민의 범주 자체를 성년 남자로 한정했기 때문에 모든 시민이 정치에 참여했다는 것은 맞는 거고요. 모든 구성원이 정치에 참여했다. 그러면 틀린 거라서요. 여자, 노예, 외국인 같은 경우는 시민의 범주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정치에 참여할 수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가는 어쨌든 현대가 되겠네요. 현대. 자, 그 다음에 대의민주제를 기본으로 하는가? 자, 우리 대의민주제를 기본으로 하는 것은 근대 그리고 오늘날 현대 역시 대의민주제를 근간으로 하면서 여러 직접 민주제 요소를 도입하는 호남민주제를 많이 시행을 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 현대가 빠지고요. 대의민주제를 기본으로 하는 것은 근대가 되겠고요. 그럼 나머지 다는 고대가 되겠습니다. 고대 그리스 아테네. 자, 그러면 하나씩 볼까요? 1번 현대는 시민이 직접 국가를 운영하는 정치 형태다. 자, 직접 민주제 지금 현 상황에서는 여러분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고대 그리스 아테네 이렇게 가야 되겠고요. 2번 나의 사상적 배경은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근대 사회가 뭐라 그랬어요? 시민이 새로운 어떤 주체가 되는 그게 바로 근대 사회입니다. 그래서 중세 그 신문제 사회에서 여러분들 우리 시민혁명을 계기로 이제 시민이 새로운 주도 세력으로 등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시민혁명의 사상적 배경하면 세 가지. 자, 이게 고등학생들 우리 학교 내신 시험에서 주관식으로 정말 많이 논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사회계약설, 그다음에 천부인권 사상 그리고 계몽 사상 요 세 가지가 어떤 근대 시민혁명의 사상적 기원이 사상적 배경이 되었고요. 그리고 우리 근대 사회를 지탱하는 하나의 사상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거랑 구분할게요. 여러분들 우리 신분제 사회를 정당하고 왕의 절대적 권력을 인정할 수 있었던 것은 중세 시대 때 자, 우리 왕권 신수설이 그 지배 사상이었다라는 것과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대 사회에서의 배경은 사상적 배경은 계몽 사상, 사회계약설, 그렇죠, 천부인권설까지. 그래서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3번 보세요. 가나의 공통점은 보통선거제. 자, 우리 보통선거제는 여러분들 1928년 그러니까 20세기에 와서 보통선거제가 확립됐고요. 우리 여기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 시민혁명 이후에는 성년 남자들 중에 우리 세금을 좀 많이 내는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소위 부르주아들만 정치에 참여할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 차티스트 운동이라든지 여성 참정권 운동 등을 통해서 계속 정치 참여 확대 운동을 벌였고요. 그 결과 20세기 와서 확립이 된 겁니다. 그래서 보통 선거제는 현대에서만 나타나는 거고요. 4번 가다의 공통점. 현대와 고대의 공통점은 여성의 정치 참여 제도가 제도화된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현대에서만 해당되고 우리 고대에서는 성년 남자들만 정치에 참여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5번 문제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번 볼까요? 국제법의 법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법원은 여러분들 우리가 아는 관청의 그 법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재판의 준거 자료, 그러니까 재판할 때 적용되는 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과 관련해서는요, 민법의 법원 하면 자, 우리 국내 민법에서는요, 민법 1조가 뭐라고 있습니까? 민사에 관하여 법률이 없으면 관습에 의하고 관습에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이렇게 나왔던 거고, 이거는 국제법의 법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 요 파트는 그 우리 어쨌든 제일 마지막 그 파트잖아요. 마지막 파트와 관련해서 요건 좀 잘 정리를 해주세요. 특히 일단 기본적으로 조약하고요, 국제간섭법과 법의 일반 원칙의 그 차이점 좀 잘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조약 그 나머지 이제 각각의 특징들을 좀 잘 비교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일단 문제부터 한번 풀고 좀 필요한 것들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국내 문제 불간섭의 원칙. 자, 여러분들 이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바로 국내 문제 불간섭의 원칙이다라고 늘 말씀드리죠. 국내 문제 불간섭의 원칙. 여러분들 오늘날은 자, 다 독립된 주권국가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거는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게 어디 명문의 규정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하나의 일관된 하나의 관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는요, 국제 관습법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 신의 성실의 원칙,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 자, 뭐 대표적인 법의 일반 원칙이죠. 자, 그 다음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든지 교토 의정서라든지 이런 게 조약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약이라는 것은 명칭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조약이라고 명칭될 때 있고, 협정, 의정서 뭐 이런 것들도 다 조약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특히 시험에 요즘 좀 자주 나오는 게, 조약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예전에 우리 비엔나 협약에서는 국가 간에 문서로 된 합의를 조약으로 일컬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국가 간에만 여러분들 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국가뿐만 아니라 국제기구와도 체결할 수 있다라는 거. 즉 우리나라가 유엔하고도 체결할 수 있고 WTO하고도 체결할 수 있다. 이렇게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조약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당사국의 명시적 합의, 문서로 된 명시적 합의입니다. 명시적. 그래서 1번 보세요. 국제행위 주체 간의 합의가 명시적 문서로 작성된 것, 이거는 조약이겠죠. 그래서 국제간섭법이라는 것은 명시적 합의가 아니라 묵시적 합의입니다. 그래서 오랜 간행과 일정 기간 동안 오랜 간행과, 그리고 그것이 이제 국제사회에서 법적 확신을 얻었다면 이것은 별도의 어떤 체결 절차나 그런 거 필요 없이요, 전 국가에서 모두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 물론 이제 국제법을 조금 깊이 공부하신 분들은 선생님 이거 지역간섭법이라는 것도 인정하던데요. 물론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국제간섭법이라는 것은 보편적 그런 포괄적 효력을 갖는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반면에 조약은요, 체결한 당사국끼리 효력을 갖겠죠. 그래서 이걸 조약의 상대적 효력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1번은요 X 이렇게 되겠고요. 2번 나는 문명국들이 공통적으로 승인하여 따르는 법의 보편적인 원칙이다 라고 되는데, 그게 바로 법의 일반 원칙이 되겠죠. 자, 여러분들 법의 일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 있는 것처럼 자, 우리 국제 분쟁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재판을 해야 되는데, 자, 이 분쟁과 관련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뭐부터 보냐면 조약이랑 국제간섭법부터 살펴봅니다. 그런데 조약이나 국제간섭법이 딱 맞는 법이나 간섭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 이거 재판 내 마음대로 할래? 아니면 나 이거 못 할래? 이렇게 재판을 거부하지 못하게끔 어떻게 한다고요? 그때는 우리 법의 일반 원칙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 이 순서가 어떻게 했냐면, 자, 우리 여러분들 이건 아직까지 시험에 나온 적은 없지만, 자, 아까 제가 민법 같은 경우는 제일 먼저 법률에 의하고 그 다음에 간섭 그리고 조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법률이 우선순위예요. 그렇지만 국제법은요, 조약과 국제간섭법은 똑같은 동등한 순위입니다. 아이고 동등한 순위요. 그래서 조약이나 국제간섭법, 그럼 만약에 조약이 있다가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이게 만약 국제간섭법이 이와 양립할 수 없는 그런 국제간섭법이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요, 우리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조약이 이 국제간섭법으로 대체가 되는 겁니다. 왜? 같은 효력이 있을 때는 신법이 우선적으로 적용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자, 법의 일반 원칙은요, 이런 조약과 국제간섭법보다 보충적 그런 법원입니다. 그래서 조약이나 국제간섭법이 없거나 불명확할 때 적용되는 게 법의 일반 원칙이라고요. 그래서 조약하고 국제간섭법은 자, 이거는 대등한 관계에 있다는 거 이렇게 좀 기억을 하세요. 그리고 보조적 법원으로서 우리 국제기구의 결의라든지 국제법 학자의 학설이라든지 뭐 각종 판례 같은 경우는요, 그건 보조적 법원. 보조적 법원이라는 것은 이걸 해석하는 데 쓰이는 그런 법을 우리 보조적 법원이다. 이렇게 해서 딱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2번 문명국들이 공통적으로 승인하에 따르는 법의 보편적인 원칙.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여러분들 보시면 뭐 신의 성실의 원칙, 우리 민법에서도 여러분들 권리 행사와 의무도 신의에 쫓아서 성실하게 이행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행정법 공부하시는 분들도 신의 성실 원칙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그다음 우리 권리 남용 금지 원칙도 우리 민법의 기본 원칙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우리도 문명국 맞잖아요. 문명국. 그러니까 2번 맞는 질문이고요. 3번 다 조약은 국제사회 간행이 국제사회에서 법으로 승인된 것, 요거는 국제간섭법이고요. 4번 우리나라에서 가나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 여러분들 가나 보시면 국제간섭법하고 법의 일반 원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국제간섭법과 법의 일반 원칙은요, 이거는 별도의 법적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조약 같은 경우는요, 우리나라에서 자, 조약 같은 경우는 행정부가 체결을 하고,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중요한 조약, 우리 헌법 60조인가요? 60조에서 규정된 우리 중요한 조약에 대해서는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지만 우리 법률과 같은 효력을 얻는다라고 보는 것이 우리 통설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에서는 조약과 국제간섭법에 대해서 국내 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일단 우리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에 대해서는 자, 법률과 같은 효력, 국회 동의를 요하지 않은 그런 조약에 대해서는 명령과 같은 효력을 인정한다고 보는 것이 우리 학자들의 통설의 견해라고 했죠.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얘들은요, 이런 법적 절차 필요 없고요. 그리고 또 이걸 또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 주셔도 돼요. 그래서 우리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를 이론론과 이원론으로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는 조금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자, 이원론으로 보는 데가 있어요. 국제법이 적용되는 영역과 국내법이 적용되는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국제법을 국내법으로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별도의 어떤 법적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보는 게 이원론인데,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이원론을 따르는 게 아니라 이론론을 따릅니다. 이론론을 따른다. 그래서 별도의 어떤 법적 절차, 그래서 국제법을 국내법으로 바꾸는 어떤 그런 변형된 법률 그런 것을 만들 필요는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이론론 입장에서요, 아무리 국제법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 최고법이 뭐예요? 헌법에 위반되는 뭐 조약이나 그런 것들은 다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는 별도의 법적 절차 거칠 필요가 없다. 뭐 두 가지 방식으로 접근하셔도 둘 다 틀린 거니까요. 그래서 이 문제도 뭐 정답 맞추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그런 문제입니다. 자, 정답은요 2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자 7번 자, 7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법원은 땡땡법 일부 조항이 기본권 침해 소지가 크다며 A의 기억을 제청하였다. 자, 법원이 여러분들 자, 법률 조항이 기본권 침해 소지가 크다, 즉 위헌 조항이다라고 생각해서 A의 기억을 제청했다라고 되어 있네요. A는 뭘까요?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되겠네요. 헌법재판소에 자, 우리 법원이 우리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는 것, 그러면 위헌 법률 심판이겠죠. 위헌 법률 심판.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니 한번 보시면 땡땡법 위반으로 기소된 갑은 자, 기소된 갑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겠네요. 1심 재판 중에 해당 법 조항에 대해 법원에 니은을 신청한 후, 자, 그러면 우리 재판 당사자가 법원에 자, 신청할 수 있는 것, 재판 중에 신청할 수 있는 건 위헌 법률 제청 신청이죠.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은 법원의 권한이고 제청 신청이 되겠죠. 그래서 제청을 신청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이렇게 가야 되겠네요. 신청한 후 기각되자 자, 우리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법원에 청구했지만 법원이 그것을 받아주지 않는 기각 결정을 했다. 자, 여러분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 수단이 뭐예요?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 상고라면 결정 명령에 대해서는 항고 재항고라 그랬죠. 그러면 이거 항고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고요. 대신 그 기각 결정문을 가지고 자, 우리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가야 되겠죠.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자, A의 헌법재판소의 종국 심리에 관한 재판관 과반수가 찬성하면 해당 법률 조항은 위헌으로 결정된다. 자, 여러분들 우리 심리 그 다음에 의결 정족수까지 좀 기억을 하시면 헌법재판소의 우리 정족수는요 7인 이상의 출석 그리고 6인 이상의 찬성으로 우리 청구권자가 청구한 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구권자가 청구한 건 뭐예요? 위헌으로 해달라, 탄핵해달라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헌법 소원의 인용 결정이라든지 위헌 법률 심판의 위헌 결정, 탄핵 심판, 탄핵 결정, 그리고 위헌 정당 해산 결정 이런 것들은 자 7인 이상의 출석과 6인 이상의 찬성을 요하고요. 반면에 하나 예외적인 것도 기억하셔야 되죠. 권한쟁의 심판 같은 경우는 7인 이상의 출석과 자 출석 과반수가 찬성을 하면 자 이거는 양쪽 모두에게 효력이 있습니다. 인용이든 기각이든 상관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어쨌든 7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예요. 근데 지금처럼 위헌 법률 심판 같은 경우는요 과반수가 아니라 6인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그렇게 가야 되겠고요. 2번 법원이 기억을 제청하기 위해서는 소송 당사자의 제청 신청이 있어야 된다. 자, 우리 소송 당사자가 여러분들 법률에 위헌에 의심이 들을 때도 제청 신청을 하겠지만 자, 우리 보통 보면 우리 일반인들은 잘 몰라요. 이게 위헌적 소지가 있는지. 그래서 이거는 법관도 스스로 직권으로 여러분들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꼭 제청 신청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3번 갑이 법원에 신청한 이유는 위헌 법률 심판 제청. 그렇죠. 우리 맞습니다. 그래서 제청 신청이 뒤에 있으니까 제청까지 맞는 말이고요. 다음 4번 보시면 기억은 위헌 법률 심판이고 니은은 권한쟁의 심판, 디귿은 권한쟁의 심판. 오늘 권한쟁의 심판이 많이 나오네요. 자, 권한쟁의 심판이 아니라 위헌 심사형 헌법소원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위헌 법률 심판과 관련되는 그 절차와 관련해서는요, 그 사회복지직 문제였나요? 그 아주 좋은 그 심플한 그 문제 하나 있는데 그걸 꼭 반드시 여러분들 점검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내용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7번 문제 정답은요. 예, 3번 되겠고요. 다음 8번 문제 볼까요? 자, 8번. 와, 이온 요것도 그렇죠. 나왔네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갑과 을은 법률상 부부다라고 되어 있네요. 법률상 부부. 그러면 우리 법률상 부부라는 거는 혼인 신고가 되어 있다라는 그런 의미고요. 그러면 사실혼 부부하고 여러분들 법률상 부부 관련해서 차이점 그리고 공통점 쪽 잘 정리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혼과 법률혼 공통점 하면 여러분들 동부 협정, 동거 의무, 부양 의무, 협조 의무, 정조 의무 지는 거랑 그 다음에 일상가사 대리권 인정되는 것 그리고 재산 분할 가능하다면 재산 분할 청구권도 인정된다는 거 요 세 가지 정도는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신고를 전제로 하는 것은 사실혼에 인정되지 않죠. 또 여러분들 큰 차이가 뭐냐면 자 우리 법률혼 같은 경우는 혼인신고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어떤 이혼 절차를 밟아야지만 혼인관계가 해소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 사실혼 같은 경우는요 우리 혼인신고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빠이빠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별도의 이혼 절차가 필요 없다라는 게 차이입니다. 근데 지금은 법률상 부부고요. 근데 갑이 을의 심각한 부정행위를 알게 돼서 을이 나쁜 사람이네요. 그래서 을의 유책행위로 인해서 자 협의이혼을 요구했지만 역시 을은 거절했고요. 이때 갑은 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했다. 자, 여러분도 알다시피 협의상 이혼, 협의이혼이라는 것은 당사자 모두 이혼을 원할 때 하는 거고 재판상 이혼이라는 것은 부부 중에 일방은 이혼을 원하지만 다른 일방이 이혼을 원치 않을 때 하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니까 제가 좀 깊이 설명드리기 좀 그렇고 근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요즘 이런 이슈들이 좀 많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협의이혼 같은 경우는 일단 제가 그냥 말로만 가볍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당사자가 이혼을 원하면요 이혼 신고서를 작성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서 부릅니다. 그래서 이혼 의사 확인을 하겠죠. 그래서 이혼 의사 확인을 하되 다만 이제 어떤 신중한 이혼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하기 위해서 그래서 협의 이혼에서만 뭐를 인정한다? 이혼 숙려 기간이라는 것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혼 숙려 기간을 할 때 우리 1개월 그리고 미성년자 자녀가 있다면 3개월의 이혼 숙려 기간을 거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당사자들에게 이혼 의사를 확인을 하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 혼인의 자유가 있듯이 이혼에도 자유로운 의사의 기인에서 자유롭게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가정 법원을 통해서 이혼 의사 확인을 거치라는 것은 이게 여러분들 기존에 어떤 친족 관계를 맺었다가 그걸 다시 훼손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 부작용이 좀 발생할 수 있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워낙 성격이 좀 다혈질이고 좀 성급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솔한 이혼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법원에서 이혼하지 마세요 이렇게 참견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혼 의사를 다시 확인한 다음에 다시 그게 확인이 됐다면 이혼 의사 확인서를 발급해 주고요. 그런 이혼 의사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관할 주민센터 구청 이런 데다가 제출을 하면 그때부터 뭡니까? 신고가 되면 그때부터 서로 남남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협의 이혼이 되는 거고요. 반면에 재판상 이혼 같은 경우는 당사자 일방이 청구를 한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지저분한 소송 중에 하나가 바로 재판상 이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어떤 같이 여러분 일상생활을 같이 공유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의 치부까지도 속속히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서로 이제 당사자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치부를 막 그 소송에서 드러내다 보면 있던 감정조차도 좋았던 감정조차도 완전히 사라지는 정도로 서로 간의 감정 그리고 가족끼리도 완전히 이제 집안끼리도 원수가 되는 소송이 될 수 있는 게 재판상 이혼이죠. 그래서 그런 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조정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이라는 거는 필수적인 절차는 아니지만 어쨌든 좀 신속하고 그리고 좀 감정이 덜 상하게끔 이혼을 좀 어떻게 그 결론을 좀 내려고 하는 게 바로 조정 절차고요. 근데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소송으로 가서 1심, 2심, 3심 역시 3심제로 가고요. 그래서 이혼 판결이 확정이 되면 그때 바로 이혼의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혼 확정 판결이 있을 때 그 판결서 뭐를 우리 관할 주민센터에 제출한다 하더라도 그때 이혼의 효과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이혼 그 소송이 완성됐을 때, 즉 이혼이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이혼의 효과가 발생한다. 그 점이 이제 차이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거예요. 자, 우리 송송 커플 있죠? 송송 커플과 관련해서는 당사자 모두 이혼을 원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 뉴스에서 봤을 때는요, 서로 가정 법원의 조정 절차를 거쳤다. 그건 왜 그랬을까? 자, 이혼 의사 확인과 관련해서는 당사자 의사를 직접 확인한다. 그러면 그런 톱스타들이 일단 법원에 직접 출두를 해가지고 어떤 언론에 노출되는 거 상당히 부담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당사자끼리 어떤 암묵적인 어느 정도의 재산 분할이라든지 그리고 자녀가 없다 보니까 양육권 이런 거는 큰 신경은 안 써도 되니까 그래서 재산도 양쪽 모두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변호인 등을 통한 어떤 조정에 그냥 합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신속하게 끝내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아까 이혼 숙려 기간도 거쳐야 되고 당사자 본인이 직접 출석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래서 조정을 통해서 마쳤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우리 유명 감독하고 영화배우 있으시죠. 그래서 우리 홍상수 감독이 자 부인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여러분들 좀 많이 세상에 주목을 끌었던 게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혼이라는 것 재판상 이혼과 관련해서는요 자 두 가지 어떤 유형이 있는데 일단 파탄주의가 있고 유책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즉 파탄주의라는 것은요 지금 당사자가 서로 이제 결혼할 부부 모두 어떤 혼인의 지속할 의사가 없다면 이혼을 시켜주는 게 맞다. 자, 누가 유책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지. 그냥 혼인 관계가 파탄이 났다면 이혼을 시켜주자는 게 파탄주의고요. 반면에 유책주의라는 것은 유책 배우자가 제기하는 이혼에 대해서는 인정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50년, 60년대 자 제가 가정법률 상담도 설명하면서 축출 이혼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했었습니다. 꼭 나쁜 짓 한 사람이 오히려 그 배우자를 쫓아보내고 있던 그런 시절도 있었지만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 유책 배우자에서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기억할 게 자 유책 배우자 요걸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 있는 사람이요. 자 이거 재판상 이혼은 청구할 수 없다. 재판상 이혼은 청구할 수 없다. 이게 여러분들 우리 법원의 판례입니다. 판례. 그래서 우리 그때도 홍상수 감독의 재판상 이혼 청구는 법원에서 받아주지 않았고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재산 분할 청구는요 가능합니다. 재산 분할 청구. 재산 분할 청구는 자 유책 배우자가 하든 여기 나왔던 협의 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자신이 기한 정도를 찾아가는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다만 유책 배우자가 재산 분할 청구가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요 대신 이제 위자료로 대부분 토해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 두 개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볼게요. 1번 협의상 이혼의 효력은 법원에서 이혼의사 확인을 받은 즉시가 아니라 우리 이혼의사 확인서를 관할 주민센터나 이런 데 신고할 때입니다. 그래서 1번 X
2번 기업과 달리 니은에서만 을은 갑에게 재산 분할 청구할 수 있다. 우리 재산 분할 청구는요, 어떤 이혼의 유형이든 모두 인정이 되는 거고요. 3번 기업 니은 모두 법원을 거쳐야만 혼인 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 그렇죠? 협의 이혼 같은 경우는 어떤 이혼에서 확인을 법원에서 받아야 되고요. 재판상 이혼 같은 경우는 이혼 판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맞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이 지문이 여러분들 우리 고등학생들 모의고사에 좀 등장했던 그런 지문입니다. 4번 니은은 법률로 정한 이혼 사유나 원인을 필요로 하죠. 그래서 우리 재판상 이혼과 관련해서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혼 사유에 부합해야지만 된다. 그렇지만 그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민법에 나와 있는 규정 사유, 그 이혼 사유를 뭐 외울 필요는 없지만 그 포괄적인 규정이 하나 있죠.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뭐 여기에 여러분들 걸리고 안 걸리고 뭐 그런 것들 좀 가려야 되는 거니까 어쨌든 우리 재판상 이혼의 경우는 법에서 정한 이혼 사유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이혼의 효력 발생 시기와 관련해서 자 똑같이 A하고 B라는 부부, C하고 D라는 부부가 한쪽 커플은 자 이혼해서 확인서를 발급받았고 또 다른 한쪽 커플은 이혼 판결이 확정이 됐다. 근데 두 커플이 법원 앞에 나오다가 만약에 우리 뺑소니 차량에 치여서 남편분들이 다 즉사 그 자리에서 사망을 했다면요. 자 협의 이혼 을 했던 즉 이혼의사 확인서를 발급받았던 그런 경우에는 상속 인정되겠죠. 아직까지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 게 아니니까. 그렇지만 재판상 이혼 같은 경우는요. 이혼 판결 확정되는 순간 이혼의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분의 재산에 대해서 아내분은 상속받을 수가 없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우리 8번 문제 정답은요. 3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9번 볼까요? 자, 밑줄 친 기억부터 리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어요. 자, 보시면 특히 이런 형사 절차와 관련해서 여러분들 그 단계마다 그 과정을 한번 잘 따라가십시오. 그래서 보시면 갑은 을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체포되었고요. 경찰은 갑을 구속 수사한 후 자, 우리 구속 수사했다. 그러면 검사가 영장을 청구했을 거고요. 법관이 우리 영장 실질 심사를 통해서 구속을 했겠네요. 그리고 난 다음에 검찰에 송치를 하고요. 기소되었다. 자, 기소되는 순간에 피의자에서 피고인으로 됩니다. 그래서 갑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석방됐다. 자, 여러분들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석방됐다. 자, 요거 여러분들 우리 기소가 된 상태에서 즉 피고인이 석방되는 경우 재판 공판 과정에서 석방되는 경우는 구속 적부심이 아니라 보석 청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석을 청구했을 때 그것이 받아들여졌다. 그래서 여러분 보석하면 여러분들 기억하실 게 이명박 대통령 그리고 양성태 대법원 전 대법원장 이런 분들도 지금 보석 상태에서 그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생각을 하시면 된다 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이 열렸다. 자, 우리 1심 법원은 갑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일단 대충 대략적인 흐름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1번 보세요. 검사가 영장 실질 심사를 한 후 기억 여부를 결정한다. 자, 여러분들 영장 실질 심사라는 거는 누가 하는 겁니까? 우리 판사, 영장 전담 판사가 하는 거겠죠. 그래서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과거에는 여러분들 직접 그 구속 대상이 되는 사람 대면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직접 대면하고 검사가 올린 그 영장이 있죠. 그 내용들을 쭉 비교하면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실제 이 사람이 구속의 어떤 사유, 필요성이 있는지, 즉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지 실제 면담을 통해서 여러분들 대면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 것, 그건 법관이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2번 니은을 위해 갑은 구속 적부 심사를 법원에 청구한 게 아니라 보석 청구를 했겠고요. 그다음에 3번 디귿은 자 1심 법원은 지방법원 본원 합의보다 자 우리 갑은요 국민참여재판. 그래서 국민참여재판이라는 것은 형사재판의 하나고요. 그리고 모든 형사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소위 말하는 중범죄죠. 그래서 단기 1년입니다. 단기 1년 이상의 중범죄. 그리고 대법원 규칙에서 정하는 합의부 간할 사건. 즉 여러분들 국민참여재판은 합의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교재마다 그런 그림들 있을 거예요. 여기 배심원들이 있을 거고요. 여기 보면 여기가 재판장, 자석, 우석 이렇게 배석 판사들이 있는 그림을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3명의 합의부. 그래서 맞는 지문입니다. 그리고 국민참여재판은 1심에 하나예요. 1심에 하나고 형사재판에 하나고 합의부 가는 사건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4번 보세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자, 제가 만약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면 저는 유죄입니다. 제가 없으면 무죄라고 선고되겠죠. 유죄입니다. 유죄지만 자, 너를 갖다가 직접 실행을
살게 하진 않고요. 어떻게 한다? 2년 동안 자, 너가 고의로 금고 이상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자, 이 집행유예가 실효되지 않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유예 기간이 다 지나면 징역 1년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킵니다. 즉, 형 선고를 했다는 것 그 자체는 남아있습니다. 제가 1년 선고 받은 건 남아있지만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면요 효력을 상실시킨다는 말은 내가 소위 집행을 했던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이해되시겠죠? 근데 지금 4번 보세요. 리얼은 선고 후 2년이 지나면 형의 선고가 없어. 선고가 없었던 게 아니라요.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킨다고요. 그래서 전과도 여전히 남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는 1년을 살아야 되지만 자, 선고의 효력. 그러니까 1년을 살아야 되는 효력을 상실시키니까 1년을 다 산 거랑 마찬가지로 온다. 그렇게 보시면 되게요. 그래서 이건 좀 조심하셔야 되는 그런 문제네요. 형 선고가 없었던 게 아니라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다. 이렇게 가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걸 우리들 선고유예 관련해서 선고유예와 좀 비교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선고유예 면소로 간주된다 하는 거랑 그거랑 집행유예 같은 경우는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다. 그 차이점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9번 문제 정답은요 3번 되겠고요. 자, 그다음 10번 문제. 자, 우리 지난 그 지방직 서울시 문제에서는 그 근로권 관련해서 근로기준법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왔었는데 지금은 뭐 잘 예상했던 그런 문제죠. 그래서 우리 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와 관련되는 구제 절차들 쭉 나왔습니다. 자, 보시면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 그랬네요. 갑은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을은 잦은 결근을 하였다는 이유로 모두 A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하였다. 자, 갑과 을은 각각 B지방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을 하였는데 B지방노동위원회는 갑의 구제 신청은 받아들이고 을의 구제 신청은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사유를 보면 갑 같은 경우는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했다라고 했네요. 그러면 지금 갑은요 문제가 되는 게 이게 그냥 부당해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부당해고 플러스 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부당 노동행위도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못하는 것은 단결권,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그런 어떤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 을은요. 잦은 결근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했다. 자, 이거는 부당 노동 행위와는 관련은 없죠. 다만 이게 이제 부당 해고가 되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당 해고가 되는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하는 경우인데 과연 이게 뭐 잦은 결근이 어떤 부당 해고의 사유가 되는지 아닌지 이거는 뭐 좀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잦은 결근이라는 게 정말 그로 인해서 회사 쪽에 뭐 막심한 피해가 있다든지 아니면 계속 시정 안 되고 계속 이게 장기간 그렇게 뭐 된다 그러면 이건 해고 사유가 충분히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 노동위원회에서는 갑의 손을 들어줬지만 을의 손은 들어주지 않았네요. 자, 그럼 볼게요. 기억번. 갑과 을 모두 지방법원에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자, 여러분들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는요. 우리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를 거쳐서 행정소송으로 갈 수 있고요. 아니면 그냥 바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이라 해서 민사소송으로 갈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1기억번 맞는 지문이고요. 니은번. 을은 비지방노동위원회의 기각결정 처분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A 회사와 사용자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에 대해서 불복을 하려면 중앙노동위원회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지방노동위원회 초심, 그 다음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결정을 받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또다시 불복을 하려면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우리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되죠. 자, 근데 여기 여러분들 일단 보세요. 자, 일단 많이 틀렸습니다. 자, 지방노동위원회에 거쳤으면 중앙노동위원회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행정소송 갈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를 상대로 행정소송. 여러분, 뭐 행정법 공부하시는 분들 많겠지만, 자, 행정소송이라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들 처분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해야 되는 거지, 이 사용자를 상대로. 여러분들, 사용자는 국가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지, 행정소송의 대상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번 X. D급번. 비지방노동위원회는 갑의 해고에 대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정한 때는 A회사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발해야 한다. 자, 이게 이제 노동조합, 노동관계 조정법의 조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해설지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그런 조문까지 디테일하게 모른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보세요. 갑의 해고에 대해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했다. 자,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판정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사용자한테 거기에 대한 우리가 결정한 것을 따르도록 그렇게 명령을 해야 되겠죠. 막 이런 구속력, 기속력이 없다 그러면요. 이건 하나만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리얼번 A 회사의 노동조합은 갑과 을의 해고에 대해 비지방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노동조합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노동조합. 그래서 여러분들, 자, 이거는 뭐 대비를 다 잘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해서 부당노동행위는요, 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노동조합도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지만 부당해고 여부와 관련해서는요, 이거는 근로자 본인만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지 노동조합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갑과 을의 해고에 대해서 그랬으니까 이때 우리 A 회사의 노동조합은 우리 갑의 경우에는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겠지만 을과 같이 부당 해고만이 문제가 된 그런 사안에서는요, 구제 신청을 노동조합이 할 수 없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들 1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 우리 사회문화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들 실제 보니까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여러분들. 자, 근데 11번은 좀 문제가 좀 지문이 좀 기네요. 자, 보시면 우리 지방직에서도 나왔지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과 사회를 바라보는 갑과 을의 관점. 그래서 갑, 회사 실적을 올리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개개인의 능력입니다. 자, 이건 뭐 개인을 우선시하는 거면 사회 명목론이죠. 사회 명목론. 자, 그래서 변화가 필요한 곳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배치한다면 반드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했으니까 이건 개인을 우선시하는 사회 명목론. 그다음 을, 아무리 뛰어난 직원이라도 현재 우리 회사의 조직 문화에서는 좋은 성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회사의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급한 것 조직 문화. 그래서 요거는 사회 실제로는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개인보다 사회를 우선시하는 거죠. 자, 그러면 바로 갈게요. 요건 뭐 우리 지방지에서도 했던 거니까. 1번, 갑의 입장은 집단의 속성을 개인 속성의 총합과 같다라고 본다. 자, 여러분들 우리 사회 명목론에서 사회라는 것은요, 독립된 실체를 가진 게 아니라 개인의 단순한 총합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집단의 속성 이꼬르 개인 속성의 총합 같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1번 맞는 지문이고요. 2번, 갑의 입장은 개인주의와 자유주의를 토대로 하면서, 그래서 개인을 우선시하니까 개인주의, 자유주의를 토대로 한다. 맞습니다. 여기까지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 사회 유기체설에 기반을 둔 주장과 일치한다. 이게 아니죠. 자, 여러분들, 자, 제가 그렇게 사회 문화와 관련해서는 여러분 공통점 그리고 좀 중요한 좀 유사한 것들을 좀 정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기체 있죠. 유기체설 뭐 이런 거 나오면 여러분들 뭐 아는 거 우리 뭐뭐 있습니까? 첫 번째, 사회 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기능론 하면 여러분들 유기체설 요거와 관련되고요. 우리 지금 방금 봤지만 우리 사회 유기체설은 사회 실제론과 관련됩니다. 사회 실제론. 그래서 사회라는 것은 마치 우리 막 조직, 세포 이런 것들이 서로 얽혀서 서로 연관을 맺고 있는 유기체와 같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 이거는 이제 시험 범위에서 빠진 거긴 하지만, 자, 우리 앞에서 봤는 간학문적 관점.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 문화의 속성과 관련해서 총체성 있죠. 그 외에 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총체, 이게 똑같은 거예요. 총체론적 관점. 자, 요런 것들은 여러분들 자, 다 뭐 하려다 유기체, 사회 유기체와 관련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사회 유기체설 기반을 둔 주장과 일치한다. 요거는 사회 유기체설은 실제론이다. 이렇게 가야 되고요. 반면에 사회 명목론이라는 것은 사회라는 것은 개인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본다. 자, 그래서 우리 유명한 사회계약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국가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 생명,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지나지 않고 국가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그래서 개인은 자연 상태의 어떤 불안전성으로 인해서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국가와 계약을 맺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사회계약서는요, 이건 사회 명목론과 관련되고 사회 유기체설은 사회 실제론과 관련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번 보세요. 을의 입장은 사회 실제론은 사회가 개인들 간의 합의에 따라 움직인다. 아니죠. 사회는 하나의 독립된 실체이기 때문에 오히려 개인이 사회의 구속을 받고 영향을 받는 그런 존재로 봅니다. 그래서 3번 X, 4번
을의 입장은 사회를 개인의 행복과 자유를 추구하기 위한 단순한 수단으로 본다. 이렇게 됐네요. 자, 이거 좀 잘렸는데, 자, 이건 여러분들 우리 사회를 개인의 그 행복과 자유를 추구하는 수단으로 보는 거, 이게 바로 사회계약설이고요. 사회계약설은 사회 명목론과 연결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번 문제 정답 1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 12번 볼게요. 자, 그래서 12번 지문이 길죠. 근데 뭐 지문은 길어도 여러분들, 제시문은 길어도 여러분들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좀 아유. 자, 보시면 골드러시라고 불리는 미국 서부 개척 시대였던 1853년 한 독일 출신 청년이 강부들의 작업복이 쉽게 찢어지는 것을 보고 텐트용으로 생산된 두꺼운 천으로 바지를 만들기 시작했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 볼까요? 자, 기억번. 기억은 알려지지 않았던 문화 요소를 찾아내는 발견에 해당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문화 변동의 요소와 관련해서 내재적 요인에는 발명과 발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명이라는 것은요, 기존에 없던 것을 새롭게 만들어내거나 기존의 것을 바탕으로 새롭게 또 창안해내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발명이라고 하고요. 기존에 있던 것을 찾아내는 것을 발견이라고 하죠. 자, 그런데 우리 여기서 보시면 우리 독일 청년이 텐트용으로 생산된 두꺼운 천으로 바지를 만들기 시작한 거죠. 만들기 시작한 건 이제 기존에 청바지 입던 걸 갖다 찾아낸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발명 이렇게 가야 되겠네요. 발명. 그래서 이거는 발견이 아니라 발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쭉 보시면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바지는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고요. 자, 바지 상표를 만들게 됐는데 이때부터 청바지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청바지가 6.25 때 참전한 미군으로부터 소개로. 그러니까 미군이 여러분들 들고 온 거죠.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니은은 외재적 변동에 해당한다. 그쵸? 요거는 발명, 발견과 같은 내재적 요인이 아니라 직접 전파, 간접 전파, 자극 전파와 같은 외재적 요인이다. 근데 여러분들 외재적 변동이든 내재적 변동이든 이런 요인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니라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발명, 발견 뭐 그런 것만 있다고 문화가 변동되는 건 아니고 이를 사회적으로 수용을 했을 때 문화 변동으로 연결된다. 그렇게 정리를 또 하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니은은 맞고요. 그 다음 자, 보시면 19세기 이후 서구 열강의 지배를 받은 아프리카 많은 나라에 서양 문물이 전해졌는데 그 중에는 종교도 있었다. 많은 선교사들이 아프리카로 건너가 기독교를 전파함으로써 자, 이렇게 이건 선교사들이 기독교를 직접 전파한 거네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것은 간접 전파. 간접 전파라는 것은 뭐 우리 매개체 있죠. 뭐 TV라든지 책이라든지 이런 매개체에서 소개되는 걸 말하는데 이거는 선교사들이 직접 전파를 한 거기 때문에 간접 전파가 아니라 직접 전파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번 아프리카 고유의 토속 신앙이 사라지고 서양 종교인 기독교로 종교가 대체되었다. 그래서 토속 신앙이 사라졌다. 즉 문화 동화가 나타났네요. 그래서 우리 여기 문제 정답은 이렇게 되겠네요. 니은 1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번 문제 정답 2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13번도 볼까요? 자,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는 기역, 니은, 디귿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 이 가운데 기역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제도인 리을은 생활 어려운 사람에게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등 필요급여를 제공. 그래서 이게 소득 수준에 따라서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요거 하나만, 어떤 사람은 여기 2개까지, 어떤 사람은 이거 3개까지, 어떤 사람은 이거 전부까지 이렇게 지급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그리고 자아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기역은 뭐겠어요? 우리 공공부조가 되겠네요. 공공부조. 그래서 리얼 같은 경우는 기초생활급여겠네요. 기초생활급여제도. 자, 그 다음에 한편 니은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제도 중 하나인 미음은 자, 업무와 관련하여 질병이나 장애를 얻거나 사망할 경우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근로복지공단 가면 이것 때문에 산업재해 이런 보상금 받으려고 오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업무 중에 여러분들 관련 질병, 장애 이런 걸 보상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치료비와 가족의 생계비를 보장해 주는 거다. 자, 그래서 니은은 여러분들 이게 사회보험이죠. 사회보험. 그리고 미음은요 산업재해 보상보험입니다. 산업재해 보상보험.
자, 그러면 나머지 D 것은 사회 서비스, 사회복지 서비스가 되겠죠.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자, 기억번. 기억은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지만 니은은 소득 재분배 효과가 없다. 정말 진리도록 나오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사회복지제도의 유형은 너무나 기출이 많은 그런 유형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나올 게 없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도 문제를 구성해 봤는데 지문 자체는 뭐 낯선 건 없네요. 그래서 둘 다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지만 소득 재분배 효과는 공공구조가 더 크게 나타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니은번. 기억의 수혜자는, 공공부조의 수혜자는 사회복지 서비스 가능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모두 중복 수령 다 가능합니다. 중복 대상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보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사회복지 서비스도 원칙적으로 뭐 물론 이제 그 서비스 종류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요. 공공구조도 여기는 이제 뭐 생활 수준이 좀 어려운 분들, 좀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요거는 중복 수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음번 기억의 수혜자는 디귿의 수혜자가 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다음 디귿번 기초연금 제도는 니은에 해당한다. 자, 여러분들 기초연금제도 이거 시험에 참 많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같은 경우는요 사회보험에 해당합니다. 그렇지만 기초연금이라는 것은 우리 노인분들 중에 생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국가가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별도의 뭐 보험료를 내서 받는 게 아니라 생활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선별해서 국가가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공공부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기초연금 하면 공공부조다. 이렇게 가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리을번. 리을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그 다음에 미음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예, 맞는 지문이네요. 그래서 이거는 니은 닐 이렇게 답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디귿 때문에 여러분 조금 헷갈릴 수 있겠는데, 그래서 좀 많이 강조 드렸던 거예요. 시험에 이게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은 절대 사회보험이 아니라 공공부조라는 거 다시 한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 볼까요? 자,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A부터 C는 질문지법, 참여관찰법, 문헌연구법 중에 하나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러분들 자료 수집 방법의 구조와 표준화 정도라고 되어 있는데 C가 A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료 수집의 구조화 정도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게 구조와 표준화, 조작과 통제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험법이 넘버원, 그 다음에 질문지법, 그 다음 면접법, 참여관찰법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했었죠. 자,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거는 C가 높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C가 여기는 질문지법, 참여관찰법, 문헌연구법이니까 C가 질문지법이 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자, 밑에 것부터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조사 대상자들의 상호작용 파악 용이성 정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조사 대상자들의 상호작용 파악 용이성 정도.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면 질문지법이나 그 다음 문헌연구법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질문지법이나 문헌연구 같은 경우는 상호작용 파악하기가 어렵겠죠. 그러나 참여관찰법 같은 경우는 그렇죠. 조사 대상자들 간의 어떤 상호작용 이런 걸 파악하기 용이할 겁니다. 그래서 A가 참여관찰법 되겠고요. 그래서 A보다 C가 더 크다 했으니까 우리 참여관찰법보다 자료 수집 방법의 구조와 표준화 정도가 더 큰 C가 바로 질문지법 되겠고요. 뭐 어떤 방식으로도 여러분들 접근해서 찾으시면 돼요. 자, 여기 질문지법. 그리고 이제 B 관련해서는 오랜 시간이 경과되어 접근이 어려운 사회문화 현상 탐구 용이성 정도라고 되는데, 여러분들 시간이 오랫동안 지났다 하더라도요, 그렇죠, 우리 문헌 같은 거는 쉽게 찾아볼 수 있죠. 그래서 B가 문헌연구법이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1번 A는 조사 대상자와 연구자의 의사소통을 전제로 한다. 자, 우리 참여관찰법은 우리 의사소통이 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자료 수집 방법이기 때문에 의사소통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의사소통이 어려운 아주 어린 유아라든지 그리고 오지 부족민 같은 경우도 참여관찰법을 통해서 자료 수집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정리했었죠. 다음에 2번 B는 수집된 자료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 문헌연구법의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있는 책
뭐 자료 이런 걸 갖다가 그대로 여러분들 해석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해서 그 자료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문헌연구법은요, 그렇죠, 수집된 자료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연구자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있는 것 맞고요. 다음에 3번 C는 양적 자료보다 질적 자료. 질문지법, 실험법은 양적 자료 수집에 주로 사용되는 자료 수집 방법이고요. 4번 A와 달리 참여 관찰법과 달리 C 질문지법은 문맹자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기법이다. 그래서 질문지법의 가장 큰 단점은 자, 우리 문맹자들에게 사용할 수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뭐 베트남어라든지 아니면 아랍어로 된 질문지를 준다면 여러분들한테 이런 자료 수집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우리 지방직 시험에서도 이런 주제가 나왔으니까 그 자료 수집 방법, 그래서 요건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14번 문제 정답은 2번 이렇게 체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15번 볼게요. 자, 15번 보시면 다음은 각국의 계층별 인구 구성 변화를 요약한 거다. 분석으로 옳은 것은. 근데 여러분들 이런 문제는 단서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 단 각국의 총 인구는 2000년 이후 1000만 명으로 변화가 없다. 근데 이거 1000만 명으로 뭐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인구가 그대로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계층 구성 비율 가지고 만약에 10년 뒤나 계층 구성 비율이 같다 하더라도요, 인구가 달라지면 그 숫자는 달라지잖아요. 그러나 지금처럼 총 인구가 같다라고 하는 것은 계층 구성 비율을 가지고 여러분 그 해당 연도의 인구를 서로 비교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이게 의미를 가지고요.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2005년 상층 인구보다 중층 인구는 4배 많고 하층 인구는 상층 인구보다 5배 많다. 자, 이런 거 여러분들 우리 자, 중학교 때 우리 수학했던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근데 수학까지도 아닙니다. 이건 산수. 자, 이렇게 보시면 2005년 그래서 상, 중, 하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상층 인구를 A라고 해볼게요. A고요. 그 다음에 중층 인구는 4배가 많다. 4A. 그 다음에 하층 인구는 상층 인구보다 5배 많다. 5A. 그러면 여러분 A 지워버리면 1대 4대 5죠. 그렇죠. 1대 4대 5. 어차피 이거는 100으로 하더라도 10%, 40%, 50%이기 때문에 이거는 무슨 구조? 그렇죠. 피라미드형 구조. 그래서 상층의 비율이 가장 작고 하층의 비율이 가장 클 때 우리 피라미드형 구조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010년 볼게요. 2005년에 비해 상층 인구가 2배 증가했다. 이게 이것 때문에 가능하다고요. 총 인구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상층 인구가 2배 증가했다. 그러면 이건 2A가 된다고요. 상층 인구가 2배 증가했고, 그 다음 하층 인구는 2분의 1로 감소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여기는 2.5A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2010년은 2005년에 비해 상층 인구가 2배, 그리고 하층 인구는 2분의 1배 감소했다. 자, 근데 아까 우리 있죠. 얘들 다 더하면 몇입니까? 10A죠. 여기 10A. 근데 계속 인구가 같았었잖아요. 그럼 얘도 뭐가 돼야 됩니까? 10A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2A, 2.5A 이렇게 됐으니까 얘가 되는 거는요. 5.5 하면 7, 9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중층의 비율이 가장 큰 거죠. 그러면 요거는 다이아몬드요.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15년 볼게요. 2005년에 비해 중층 인구는 2분의 1 감소했다. 그러면 이건 2A가 되는 거고요. 하층 인구는 5A 동일하다. 그러면 5A. 그러면 5A 요것도 역시 10A가 돼야 되니까 여기는 3A가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가운데가 오목하게 들어간 거네요. 그래서 여기는 모래시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인구 계층 구조를 갖다가 주어진 자료를 통해서 찾는 거네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1번 2005년의 계층 구조는 2015년과 달리 모래시경이다. 반대죠. 2015년이 모래시경이다. 이렇게 가야 되겠고요. 2번 2005년의 하층 인구는 같은 해 상층 인구와 중층 인구의 합한 것보다 많다. 자, 5A고 합하면 역시 5A죠. 그러면 많은 게 아니라 동일하다. 이렇게 가야 되겠고요. 3번 2010년에 상층 인구와 2015년의 상층 인구는 같다. 자, 2010년의 상층 인구와 2015년의 상층 인구 2A, 3A니까 2015년의 상층 인구가 많다. 이렇게 가야 되겠고요. 4번 2010년의 사회 구조가 2005년과 2015년에 비해서 안정적이다. 그렇죠. 가장 안정적인 구조가 다이아몬드형 구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사회 문화였고요. 이제 우리 경제 파트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절대 어려운 거 아니었어요. 근데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시간이 좀 부족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 강사로서 이렇게 풀이하는 거랑 또 막상 시험장에 갔을 때 또 느끼는 체감 난이도가 좀 달라서 그 여러분들이 좀 다르게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 그 지금 풀면 여러분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 문제 확인하시고요. 자, 그다음 16번. 자, 우리 인플레이션 우리 그 지방직에서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 해서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충분히 대비할 만한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모든 교재에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런 모의고사 문제를 자주 간단하게 많이 냈었던 것 같은데 그냥 보세요.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한 현상, 뭐라고 하죠? 인플레이션. 요게 발생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경제 상황에 대한 추론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암기하셔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공부의 끝판왕은 바로 암기잖아요. 그렇다면 뭐 무작정 암기하는 게 아니라 일단 원리를 이해를 하시고 암기를 하시면 되는데, 자, 인플레이션이 됐을 때 유리한 사람 하면 누가 유리한다 그랬어요? 채무자가 유리합니다. 왜 유리합니까? 채무자 입장에서는 자, 우리 짜장면 한 그릇 값이 5,000원 했는데 지금 10,000원으로 됐다고 할게요. 그러면 제가 처음에는 짜장면 두 그릇 값을 빌렸어요. 그래서 10,000원을 빌렸는데 지금은 짜장면 한 그릇 값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전에는 짜장면 그 두 그릇을 굶어야지 10,000원을 갚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한 그릇만 굶어도 갚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채무자, 유리한 사람 채무자, 그 다음에 실물 자산가들이겠죠. 실물 자산가, 그리고 자영업자들. 그래서 물건을 미리 사놓은 자영업자들은요, 물건은 싸게 샀지만 이제 그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비싸게 팔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입업자들이 더 유리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채권자는 유리해지고 채무자는 불리해진다. 반대입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더 불리하죠. 그래서 친구한테 짜장면 두 그릇 값을 빌려줬는데 지금 받아봤자 한 그릇 값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폐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자, 불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2번 환율의 변화가 없는 경우 경상수지가 악화된다. 이거는 그냥 암기하셔도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물가 상승은요, 수출 감소, 수입 증가, 경상수지 악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달러 1,000원이다. 그러면 자, 우리나라 1,000원짜리 메로나가 있는데 자, 이게 여러분들 2,000원으로 물가가 상승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과거에는 1달러에 미국에다 팔았었는데 지금은요, 메로나가 2,000원이니까 1달러 1,000원이면 2,000원은 2달러죠. 그러면 수출 경쟁력이 약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은 감소하고요. 반면에 자, 미국에 1.5달러짜리 아이스크림이 있다고 할게요. 과거에 우리나라 메로나가 여러분들 자, 우리 1,000원일 때는 1.5달러짜리가 우리나라에 오면 1,500원에 팔렸기 때문에 큰 힘을 못 썼어요. 그러나 지금 메로나가 2,000원 하고 있는 국내 시장에서 이런 더 싼 이런 아이스크림은 훨씬 더 많이 팔리겠죠. 그래서 수입은 증가한다. 그래서 경상수지는 악화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번. 다음 D급분. 고정된 임금을 받는 가계의 실질 소득은 감소하겠죠. 왜 그렇습니까? 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자, 똑같은 월급이라도요, 물가가 올라와 버리면 실질 소득은요 감소하죠. 우리가 살 수 있는 소득은 더 작아지는 겁니다. 자, 리얼번. 실물 자산을 보유한 사람의 미 화폐 자산을 보유한 사람에 비해 유리하죠. 그래서 물가 상승분을 다 혜택을 받는 게 실물 자산가잖아요. 그래서 뭐 금이라든지 아니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면요, 물가가 오른 만큼 그 가치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화폐를 가진 사람은요, 자기 화폐는 그대로인데 물가는 올랐기 때문에 화폐의 가치는 떨어지기 때문에 더 불리합니다. 그래서 우리 16번의 정답은요, 니은 디귿해서 3번 되겠습니다. 자, 간단한 문제였네요. 자, 다음에 17번. 자, 요 균형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기존 교재에서 3단원 제일 앞부분에 나눈 수요 증가 감소, 공급 증가 감소 요인, 그리고 균형점 이동. 이게 3단원에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로 출제가 상당히 많이 되는 그런 문제였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문제 자체는 뭐 어렵지는 않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균형점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자, 공급, 수요 요 이동과 관련해서 여러분 찾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1번 볼게요. XJ 생산 기술이 발전하고 XJ 수요자의 선호가 감소하면 이는 A로 이동할 수 있다. 자, 일단 생산 기술이 발전은 공급 증가 요인. 반면에 수요자의 선호가 감소했다. 그러면 수요 감소 요인이 되겠죠. 그러면 공급은 증가하고요. 다음에 수요는 감소했다. 이렇게 되니까 여기는 뭐가 됩니까? C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A가 아니라 C로 이동할 수 있다. 이렇게 가야 되겠고요. 그 다음 2번
XJ 생산 기술이 발전하고 자 역시 공급이 증가하고요. XJ 수요자의 소득이 증가하면 이는 B로 이동할 수 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 국가적인 잘 이러지 않았는데 왜 이러죠? 보통은 여러분들 이런 소득과 관련해서 수요가 나오면 반드시 여기 정상제냐 뭐 열등제냐 보통 주로 이제 일반적인 경우는 정상제겠죠. 이걸 반드시 언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과거에도 여러분들 이거 그 정상제란 말이 없더라도 정답을 처리됐기 때문에 뭐 이번에도 뭐 그런 의미에서 출제가 된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정상제라고 전제를 할게요. 자, 여러분 정상제가 뭡니까? 소득이 증가할수록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소득이 증가하니까 그러면 이것도 수요 증가 요인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공급도 증가하고 수요도 증가하면 자, 요 점이 되겠죠. B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E는 B로 이동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거 조금 좀 그러네요. 어쨌든 여기서는 2번, 3번 보세요. XJ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고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이 증가할 거고요. 그다음에 대체재 가격이 상승했다. 자, 대체재 가격과 수요와의 관계는요. 대체재 관계에 있는 재와의 수요와의 관계는 같은 방향이죠. 그래서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 역시 증가합니다. 그래서 여기 역시 B 이렇게 돼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 XJ 원자재 가격이 상승.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은 감소하겠고요. 보완재 가격이 하락했다. 그럼 보완재의 가격과 보완재 관계에 있는 재와의 그 수요와의 관계는 반대 방향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가격이 하락했으니까 수요가 증가했다. 자, 그래서 우리 여기 보면 공급이 감소하고요. 그 다음에 수요가 증가했다. 그럼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A가 돼야 되겠네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은 2번. 뭐 이거는 여러분 워낙 기출도 꽤 나왔던 그런 문제니까 어렵지 않게 푸셨을 겁니다. 자, 다음 18번. 자, 이것도 여러분들 뭐 워낙 여러분들 기출 많이 됐던 문제죠. 그래서 이거는 모든 그 직렬 시험에서 여러분 모든 시험에서 거의 다 출제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그런 문제죠. 그래서 여기 누진세율, 비례세율과 관련해서는 여러분 세로축이 세율이냐 세익이냐부터 먼저 확인해서 보셔야 된다 그랬죠. 근데 이게 뭡니까? 지금 세율입니다. 세율. 그러니까 과세 대상 금액이 커질수록 세율도 증가하는 A는 누진세율. 그 다음 B 같은 경우는요 일정하죠 세율이. 그래서 이거는 비례세. 자,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1번 부가가치세는 주로 A가 적용된다. 자, 여러분들 그 최소한 이거는 꼭 기억하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직접세, 즉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는 직접세 같은 거, 직접세 종류 6가지는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재산, 소득과 관련되는 것들 6가지는 꼭 기억하실 게, 그래서 우리 소득세, 뭐 법인세, 그 다음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그 다음에 상속세, 증여세 이런 것들은 직접세고요. 다음 간접세 4가지는 꼭 기억하시라 그랬죠. 부가가치세, 그 다음에 개별 소비세, 그 다음 증권세, 주류세 뭐 이런 것들은 뭐 워낙 많으니까요. 자, 이렇게 그러면 보세요. 부가가치세는 뭐다? 비례세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우리 편의점 같은데 카드 결제하고 나면 우리 부가가치세 10% 동일하게 붙는 것 확인하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는 주로 B가 적용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2번 법인세와 개인소득세 이건 대표적인 직접세죠. 그래서 이거는 누진세율이 적용이 되고요. 3번 직접세는 일반적으로 A보다는 B를 적용한다. 자, 직접세는 주로 누진세율을 적용하고요. 자, 4번 소득 재분배 효과는 자 B보다는 A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 이건 워낙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직접세 가장 큰 특징하면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다. 그 다음 간접세에서 자주 출제되는 건 조세 부담의 역진성이 나타난다. 이게 단골 지문이었었어요. 그래서 18번 문제 정답은요 4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으니까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19번. 자, 여러분들 19번 여러분들 보시면 총 수요, 총 공급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들 뭐 생각하라 하셨어요? 그래프. 자, 여러분들 자 이렇게 있죠. 있으면 이게 총 공급이고 이게 총 수요다. 있으면 여러분들 그래프에서 세로축이 뭐를 의미한다? 물가를 의미한다. 가로축이 실질 GDP.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지난 그 지방직 시험에서도 그 인플레이션 나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총 공급 감소나 총 수요 증가로 인해서 우리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물가가 상승한다라고 했던 것 기억나시죠? 그때 그거 여러분들 복습만 잘하셨어도 이거 문제는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고, 그리고 이건 계속 강조드렸던 모든 선생님들이 다 강조드리는 그런 중요한 주제니까 잘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보시면 총수요 곡선 우하향, 총공급 곡선 우상향. 자, A, B는 총수요, 총공급 중에 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러면 보세요. A가 총수요나 총공급 중에 하나인데 균형 물가가 상승을 했네요. 자, 여러분들 이거 우리 인플레이션 살짝 떠올리세요. 여러분들 뭐가 증가해야지 물가가 상승하던가요? 총수요가 증가해야 돼요? 총공급이 증가해야 돼요? 총수요가 증가를 해야 되겠죠. 그게 바로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잖아요. 그래서 총수요가 여러분들 이렇게 증가를 해버리면 이렇게 인플레이션 생각하시면 물가도 상승하고요, 실질 GDP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 실질 GDP 증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B만 감소한다. 자, 이때 우리 물가가 상승하는 요인 중에 하나 또 뭐 있어요? 총 공급이 감소하면 되겠죠. 그래서 총 공급이 이렇게 감소를 해버리면 역시 물가는 상승하지만 실질 GDP는 감소한다. 이렇게 갔어요. 감소한다. 자,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가보시면 물가는 하락을 했는데 실질 GDP가 증가를 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그때 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세요. A는 총 공급, B는 총 수요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 아까 살펴봤지만 A가 총 수요, B가 총 공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1번 X. 2번 기역과 니은은 모두 증가가 아니라 기역은 증가지만 니은은 감소, 이렇게 가야 되겠고요. 다음 3번 가에는 B만 증가가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가 보시면 가 여기네요. 자, B가 뭡니까 여러분들? B가 B, 네. 우리 아까 여기서 봤지만 A가 총 수요고요. 자, 이걸 안 적어 놓으니까 좀 그러네요. 총 공급.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B만 증가, 즉 총 공급이 증가했을 때,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여기서 이 흰색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 총 공급이 증가했을 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총 공급이 이렇게 증가를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실질 GDP 증가고요. 그다음에 물가는 하락하는 거 맞죠? 그래서 이게 총 공급이 이렇게 증가했을 때, 그래서 3번 가에는 B 총 공급만 증가가 들어갈 수 있다, 맞는 지문이 되겠고요. 다음 4번 정부 지출 증가는 가의 요인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우리 방금 봤던 가는 뭡니까? 총 공급 증가죠. 근데 그 정부 지출 증가는 어디로 가야 돼요? 총 수요의 증가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드리는 게 여러분들 뭐였습니까? 총 수요는 뭘로 이루어진다? 가계, 소비, 기업, 투자, 정부 지출, 순수출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여기 정부 지출 요게 증가하면 총수요 자체가 증가해서 총수요 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19번 문제 정답은요 3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게 총수요 총공급 나오면요 총수요 총공급의 변동 요인, 자, 요 구성 요소들 좀 잘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총수요와 총공급의 변동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물가와 실질 GDP를 우리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건 좀 워낙 많이도 나왔던 문제고요.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마지막 문제네요. 20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가격 탄력성. 그래서 우리가 제가 그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그냥 이거 열심히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교 가이드라인에 2020년 교육과정에 가격 탄력성이 빠졌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근데 여러분들 우리 고등학생들 보는 EBS 그 수능 특강에도 이게 이제 소개되고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가격 탄력성은 워낙 이제 중요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공부를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자라게 공부를 해서 틀리는 것보다는 그래도 아무래도 공무원 시험이 명확한 우리 어떤 범위 규정이라는 게 없다 보니까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가격 탄력성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보세요.
보세요. 자, 가격 탄력성 문제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뭐라 했어요? 가격이 상승했을 때 수요량이 변화하는 경우, 그 다음에 가격이 상승했을 때 판매 수입이 변화하는 경우, 그래서 뭐 재화 A, B, C, D, E 뭐 한 다음에 그 재화의 어떤 탄력성 그런 걸 찾는 문제가 가장 기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작년도 2019년도에서는 탄력성 문제가 국가직, 지방직, 그 서울시 세 군데에서 모두 나왔었죠. 그때는 완전 탄력적, 완전 비탄력적 이런 그래프를 가지고 잉여 계산하고 뭐 가격 계산하고 하는 그런 문제까지 나왔었는데,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기본적으로 가격이 어떻게 됐어요? 2% 상승했다. 그때 자, 뭐를 나타낸 거다고요? 수요량의 변화율을 나타낸 거다라고 되는 수요량의 변화율. 자, 그러면 일단 여기는 뭐 A, B, C, D가 아니라 상추부터 시작을 해서 쭉 나오네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잘 안 보이시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상추, 감자, 당근, 호박. 자, 좋네요. 자, 그러면 한번 어떤 재화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여러분들 지금은 수요량 변화율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2% 상승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일반적으로 수요 법칙이라는 것은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감소하는 거죠. 그런데 상추하고 감자는요, 가격이 2%, 즉 가격 상승했으니까 수요량이 감소한 거 맞죠? 근데 상추는요, 가격 상승한 만큼 수요량이 감소했으니까 이거는 단위 탄력적인 거네. 단위 탄력적. 다음 감자는요, 가격은 2% 뛰었지만 수요량은 그것보다 적게 줄어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비탄력적이다. 자, 그 다음 당근은요, 가격이 2% 올랐지만 당근의 수요량은 변화가 없죠. 그러면 가격에 따라 수요량이 변화하지 않는 완전 비탄력적이다. 자, 호박은 어떻습니까? 가격이 2% 상승했는데 오히려 호박은 수요량이 2%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요 법칙을 따르지 않는 수요 법칙의 예외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조심하실 게, 수요 법칙 예외는 호박도 되지만 당근도 수요 법칙의 예외가 됩니다. 원래 수요 법칙이라는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감소해야 되는데 얘는 변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문에 혹시라도 이렇게 수요 법칙이 예외, 당근도 수요 법칙이 예외다 하면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감자와 호박의 판매 수입은 각각 증가하였다 라고 되네요. 그러면 감자, 호박. 자, 일단 여러분들 호박은 뭐 문제 될 게 없죠. 자, 일반적으로 판매 수입이라는 것은 가격 곱하기 자, 거래량, 여기는 수요량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수요량, 거래량입니다. 자, 원래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점에서 우리 가격하고 균형 거래량이 형성이 되잖아요. 자, 그럼 보세요. 호박 같은 경우는요, 가격이 2% 상승했을 때 수요량도 2% 증가했다. 가격도 오르고 수요량도 2% 올랐으니까 호박 같은 경우는 판매 수입 증가하는 거 맞죠? 그 다음 감자는요, 비탄력적입니다. 그래서 가격은 2% 올랐지만 수요량은요, 그거보다 조금 1%밖에 감소 안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비탄력적인 재화하면 보통 이제 생활 필수품들인데, 생활 필수품에서 자, 판매 수입을 높이려는 그 판매 전략은 뭐라 했죠? 가격을 올리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 판매 수입 증가하네요. 그래서 감자와 호박은요, 모두 판매 수입이 증가했다.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당근의 수요. 당근은 얘네요. 가격에 대해서 완전 비탄력적이죠. 탄력적인 게 아니라 완전 비탄력적. 3번 상추 판매 수입은 감소하고 당근 판매량은 감소했다. 자, 여러분들 상추 단위 탄력적이라는 것은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가격 오르고 내리는 만큼 수요량이 변하기 때문에 판매 수입은 일정하다,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래서 3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당근은 완전 비탄력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근은요,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판매량은 일정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틀렸습니다. 순서가 좀 바뀌었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잠깐만요. 바뀌어도 자, 상추 그 바뀌어도 여러분들 그쵸, 바뀌면 판매량은 감소하고 판매 수입은 그래도 틀리네요. 죄송합니다. 근데 어쨌든 상추 판매 수입은 일정하고 단위 탄력적이니까 당근은 완전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판매량은 역시 일정. 둘 다 일정이네요. 일정. 다음 4번 상추의 수요는 가격에 대해서 탄력적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 상추는
가격에 대해서 단위 탄력적이다. 그렇게 가야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 20번 문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가격 탄력성 문제도 가장 여러분 기본이 되는 그런 문제였기 때문에 어렵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좀 낯선 지문이 있다 하더라도요. 그 본질을 갖다가 좀 정확하게 살펴보면 기본기에 충실하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였고요. 그래서 이번 전체적인 문제는 제 개인적으로도 뭐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다른 문제와의 어떤 그런 시간 배분 때문에 좀 힘들으셨던 분들은 혹시라도 이제 다음에 또 시험을 준비하실 때는 그런 또 시간 안배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꼭 말씀드리지만 언제든지 기출 문제가 여러분들 다음 시험에서의 가장 바로미터가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인 만큼 여러분들이 좀 마음 잘 추스리고 다시 또 도전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시험을 잘 보신 분들은 정말 진심으로 그 노고에 격려를 보내고 그리고 축하를 드린다는 말씀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우리 다시 한번 또 힘을 내시고요. 그리고 또 모든 분들이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정말 진심으로 기원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2020년 국가직 공무원사회 기출 해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